1사분기에 마이너스 0.4%라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리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미 교역 관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 김동연 회장님께서 귀국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 6월 10일에서 13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Select USA 행사에 우리 기업인들이 사상 최다 기업인들이 참가하여서 행사를 빛내주셨고 한미 간의 경제적 유대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마찰, 그다음에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 경제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다자주의의 약화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한미 두 나라는 과거 70년의 역사가 그랬듯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은 이달에도 낭보가 있습니다. 우리 포럼의 부회장님이신 오늘 참석은 못하셨습니다만 윤동환 한국콜마 회장님께서 어너스트 앤 영이 수여하는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은 또한 아주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이민석 박사님은 미국에서 크게 성공하신 과학자이실 뿐만 아니라 게놈 이름을 실제 건강관리 산업에 접목시켜서 기업인으로서도 놀랍게 성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업을 오픈하셔서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참 이상적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의 모델 케이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맛있는 조찬을 드시고 좋은 강연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워싱턴 DC에서 닷새 여새를 같이 보낸 반가운 얼굴들이 여러 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겠지만 Select USA Investment라는 것은 미국이 전 세계의 기업들을 불러가지고 미국에 투자하세요 하는 그런 이제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해외 투자를 유치한다 그러면 대부분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 이런 이제 비교적 경제 발전 도상국에 있는 나라를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앞장서서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기업인들을 불러가지고 정말 지극정성 모시고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6번째 하는 모임에서 딱 한 번 가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모인 인원은 한 3,000 몇 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실제 메인 홀에 10명씩 앉는 테이블을 250개를 빡빡하게 놨거든요. 메인 홀 바깥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부나 주 정부에서 오셨고 지금 군수에서 장을 찾고 있었어요. 정말로 큰 행사죠. 미국에서 한 2,000명, 그 다음에 해외에서 70개국에서 1,400명이 모였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36명이 났는데 작년에는 결국 도착해서 보니까 110명 정도. 아마 이제 기업 중에서 제일 큰 기업에서는 현대의 전선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큰 기업들에서도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인들은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이제 일요일날 도착했는데 일요일날 저녁부터 행사가 있었고 월요일날 점심 때 이제 해리스 대사 초청을 해서 점심을 같이 먹는 모임을 했는데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분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사람인데 그 시간에 한국인 기업가를 위해서 참석을 해준 것이 대단하죠. 물론 이제
그 뒤에도 주지사들이 여럿이 나와서 자기 주 정부를 소개하는 행사 자체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행사에서 한 자리에서 많이 모일 수도 있지만 또 주 정부들을 소개하는 굿즈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또 주정부 이외에 중앙정부에서도 여럿이 다 나와가지고 굿즈를 만들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라, 즉각즉각 다 그런 말씀하고, 물론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아침 점심 같은 건 그냥 서서 먹는 식으로 간단하게 먹으면서 시간을 가져서 그런 계획을 했는데요. 다양했습니다. 전부가 다 모이는 모임도 있지만 또 모임이 잘라지면은 모임이 9개, 10개씩 잘라져서 자기 그 필요한 분야를 들을 수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참 요새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벤처 기업들을 불러가지고 입지를 시켰습니다. 의사 소개인데 저도 그게 이제 흥미가 있어서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서 이제 입지 마시고 딱 4분입니다. 4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평가해주는 저치들이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2분은 조금 길면 3분입니다. 참 벤처들이 자기를 알린다는 게 이렇게 만만하지 않구나. 4분 동안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벤처들이 실력이 된 거죠. 다 청각의 경사 다 받아줄 수는 없지만 수십 개의 벤처들이 나와서 자기 회사를 설명하는, 입지를 하는 그런 장면인 것. 저로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총 출동한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가 1, 2, 3회 때 오바마 때 3번을 했는데 그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다 직접 선인장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과대학 게놈연구센터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 후 미국의 생명공학 전문기관인 제네상스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그 유명한 과학저널 사이언스의 인종간 유전체 변이와 다양성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학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 이후 이 박사님께서는 미국의 과학연구기관인 시커덤에서 근무하면서 유전체 분석에 기반한 다양한 진단 개발을 통해 다수의 특허와 원천 기술을 개발하셨고 이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한미 합작법인 EEGC의 공동대표이시며 미국 바이아그노믹스 대표로 계시면서 인천대학교 융합기술원 추문교수로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미국의 세어지놈연구소, 마이지놈박스 등을 창업하셨고 후배 학자들이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최근 100세 게놈혁명이라는 저서도 출간하셨습니다. 동저서의 한국어판이 최근 나왔고 오늘 우리 이사님들께 증정하시기 위해 몇 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포럼에 이 회장님을 모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주변 중소 기업들을 강화해서 상산업 시대에 위기를 주도가 되고 있다는 큰 내용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발표하는 내용도 좀 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특이한 그 형태로서 한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저희가
2013년도에 그 한국의 이원 의료재단이라고 진단 수탁 검사를 한국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한 30여 년 된 회사입니다. 와 미국에 제가 설립한 그 샌디에고에 있는 다이애그노믹스라는 회사가 한미 합작 법인으로 시작을 했고 인천 송도 자유구역청에 그 외투 기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게 그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은 사실 특히 외국 기업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높은, 특히 외국의 그 합작법인을 만든다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높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 나라의 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 바이오 쪽의 외투 기업일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 이원 의료재단과 다이노믹스가 2013년도에 그 외투 기업으로 그 인천 송도에 회사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굉장히 양쪽 기업의 그 다양한 그 지원과 함께 저희가 한국에서 5년 만에 작년 6월인데 1년 됐습니다. 5월에 저희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 기업은 어느 나라든지 좀 상장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한미 그 외투 합작 기업으로 해서 5년 만에 그 한국에 상장을 하게 됨으로써 그 미국에도 바이오 기업이 한국과 외투 합작을 해서 상장까지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상장을 하고 그 미국 쪽에 있는 바이오 기업이나 이런 데서 문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아시겠지만은 사실 많은 그 외국 기업들이 한국과의 어떤 합작이나 이런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그분들이 사실 바이오 쪽에 그 한미 합작이나 이런 경우에 성공 사례가 아직까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초기에 좋은 성공 사례가 돼서 아마 이런 그 회사들이 앞으로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식사도 하시고 굉장히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장수 시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몇 살까지 살 수 있느냐?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몇 살까지 살고 싶은지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2009년 그 유엔이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를 내면서 호모 100 시대라는 신인류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호모 사피엔스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인류나 종이 탄생하는 것처럼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해서 이 기대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호모 100라는 새로운 신인류 시대에 대해서 유엔에서 먼저 그 인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유엔의 보고서에 의한 한국의 그 기대수명 그 자료입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게 있는데, 글쎄요, 저도 뭐 1900년도 초반에 한국인 평균 수명이 한 24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는 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은 아마 저 밑에 그 점으로 된 자료는 아마 추정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부터 70년까지는 한국의 인구 통계가 한 5년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5년마다 이렇게 상승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 아마 1970년대부터 한국이 제대로 된 국가 차원의 인구 통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수명이 1970년부터 2010년까지 61.9세에서 88.8세로 19년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매년 따져보게 되면은 매년 한 5개월 정도씩 그 수명이 증가된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살게 되면은 우리 수명이 5개월씩 더 덤으로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5개월씩 되는 게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OECD 평균이 그 수명 연장이 한 2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한 5달 가까이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 인구 성장이 가장 빠른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 같은 경우는 86세, 뭐 남자는 80세 정도가 되고 있고요. 뭐 이제 기대 연령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나이에서 몇 살을 더 살까? 내가 지금 50살이라 그러면은
남자의 경우는 30년을 더 살 수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37년을 더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내가 100세까지 살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아마 영국 통계고 영국보다 한국은 더 사실은 기대 수명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50대 내가 지금 50대라고 하면은 사실은 한 15% 정도는 내가 100살까지 살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00세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한국의 경우는 정말 그 특이한 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매년 늘어나는 게 OECD 국가 중에서 1위이고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일본이나 프랑스가 기대 수명은 한국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 그 성장 속도가 한국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2, 3년이면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기대 수명 세계 1위가 될 거고, 재작년에 영국에서 그러면 과연 어떤 나라가 기대 수명 90살을 제일 먼저 이룩하게 될 거냐라는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대한민국이 기대 수명 90세를 가장 먼저 돌파하는 나라가 2030년 전에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아주 놀라운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더 놀라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뭐 장기식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유전자 가위 기술, 뭐 생체공학 등을 이용해서 뭐 사람의 수명이 뭐 150년, 뭐 심지어는 그 몇 년 전에 구글에서는 뭐 캘리코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뭐 500살까지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재작년 2015년도에 그 타임지 같은 경우도 기대 수명이 앞으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42살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15년에 태어난 아이가 2157년까지 사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창세기에 보면 969살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가능한 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IT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헬스케어나 생명과학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구글이 생명을 정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IT 회사들이 굉장히 이쪽에 또 많은 그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세 시대에 우리가 단순히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과연 100세 시대가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통계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더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를 재앙이나 달갑지 않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재정적인 문제나 그 건강적인 문제 이런 거를 이유로 100세 시대에 대해서 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한국의 현실이 우리가 눈앞에 닥친 100세 시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명이 늘어나는 기대 수명이라고 하죠. 기대 수명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겠느냐라는 숫자지만은 요즘 사실은 더 중요한 수치가 있습니다.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 수명은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 수명으로서 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질적으로 의미 있는 수명이 되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건강 수명을 공식적인 집계를 안 하다가 그 2012년부터 2년 간격으로 건강 수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기대 수명이 늘어가는데 건강 수명이 줄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의학은 기대 수명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지만은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는 오히려 실패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내 수명이 늘어나면서 병치레를 하는 기간이 오히려 늘어나고 단순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단축 요인을 보게 되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기대 수명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남자냐 여자냐입니다. 남자냐 여자냐에서 여자가 보통 6살 정도를 더 살게 돼 있고요. 흡연, 비만, 독신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기대 수명이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건 건강수명입니다. 내 건강수명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뭐 당연히 뭐 음주, 흡연 뭐 이런 게 굉장히 그 건강수명에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건강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식습관, 나쁜 식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과 건강의 관계를 보게 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질병은 어떤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합쳐져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 요인은 보통 유전적 요인이 가장, 뭐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 요인으로서는 뭐 환경 또는 생활 습관 이런 것이 합쳐서 내 건강과 질병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과 질병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의 지렛대와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에게 건강에 대한 위험 요소가 더 많으면 그것이 질병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보호 요소가 많으면은 건강 쪽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요소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전적 요인, 또 어떤 환경적 요인 이것을 다 복합적으로 합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건강은 결국은 이런 유전적과 후천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절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선천적인 요인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예측을 통해서 무엇인가 개선을 할 수 있을 경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자 결국은 유전적, 그러니까 선천적인 요인과 비유전적 요인이 합쳐졌을 때 건강과 질병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유전적으로 어떤 그 질병의 위험이 높다 하더라도 비유전적 요인이 작게 할 수 있으면 실제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 유전적인 어떤 질병의 위험도가 낮다 하더라도 내 비유전적인 요인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식습관이라든지 담배, 뭐 음주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의 위험 요소를 증가시키면은 결국은 나의 유전적인 요인이 낮아도 질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어떤 유전적인 요인을 미리 알고 예측할 수 있으면은 그걸 통한 어떤 개선, 자기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개선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한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미래의 의사들은 질병의 치료보다는 어떤 예방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질병은 사실은 예방을 하는 게 치료를 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보면은 자 노인이 되신 분들이 뭐 옆에 분같이 건강한 그 유지하고 있으면 정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주 특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처럼 100세 생일날 담배를 피실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올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의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나는 굉장히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로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세포로 이루어졌고 그 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있고 그 염색체 안에 유전자와 그 유전자는 모든 사람들이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유전자와 다른 누군가의 유전자를 비교하게 되면은 대략 0.1% 정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유전자 수가 30억 쌍이기 때문에 숫자로서는 대략 한 300만 개에서 400만 개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차이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그 친척 동물인 침팬치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대략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유전자를 비교했을 때 침팬치와 한 1% 정도 차이가 나고 내 인간에는 0.1%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0.1% 차이에 의해서 결국은 나와 남과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그 어떤 질병에 대한 저항성, 외모, 성격, 심지어는 어떤 약물에 대한 반응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유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제 만성질환 질병에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각각 걱정해야 될 질병은 사실은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질병의 위험성이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암의 위험이 높고 어떤 사람은 당뇨병의 위험이 높지만 어떤 사람은 그에 비해서 어떤 특정한 질병의 위험성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인 유전체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를 분석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바이오마커, 지노믹 마커를 찾아내서 어떤 임상적 연구와 비교해서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겠다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전자를 분석해서 어떤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으신 분,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람, 낮은 사람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질병의 예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사실은 한 30여 년 전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다국적 노력에 의해서 시작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인간의 게놈을 처음으로 분석을 했다라는 기사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밝혀지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엄청난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만 하더라도 사실 인간의 유전자 수가 얼마인지 그 크기가 얼마인지도 자세히 알지 못했었는데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수치가 이쪽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인간 유전체가 처음 분석됐을 때가 2001년 그때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유전자 분석의 비용이 사실은 조 단위의 금액이 들어가는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매년 빠른 속도로 낮춰지기 시작을 했고요. 2007년을 기해서 이 가격이 거의 1년에 10분의 1 정도로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얼스 로우라고 해갖고 IT 쪽에서 어떤 산업이 발전하는 속도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무얼스 로우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유전자 분석 값이 2007년부터 한 2014년까지 혁신적인 가격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작년에는 1억 원이 들었으면 올해는 1,0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몇백만 원이 되는 그런 기술적 혁신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전체를 분석한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한 통계를 보면 대략 한 2,700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유전자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2007년도에 소위 말하는 넥스트 시퀀싱이라는 그 혁신적인 유전체 분석 기술이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 유전자 분석한 사람의 숫자가 더블링되는 타임이 한 7개월 정도마다 더블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무얼스 로우 같은 경우가 보통 18개월 정도에 더블링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산업도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산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으로 5년 후에 예측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세 가지 예측이 있는데요. 그래서 7개월, 지금 기존의 속도대로 7개월마다 더블링이 될 수 있겠느냐, 안 그러면은 12개월마다 더블링이 되겠느냐, 이건 조금 보수적인 생각이지만은 이쪽 분야에 가장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일루미나라는 회사가 아마 앞으로는 성장 속도가 조금 줄어서 한 12개월마다 더블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줄어서 무어스 로우와 같이 18개월마다 더블링이 된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 정도의 노란 라인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5년 후에 10억 명 정도가 유전체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갖는 시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10억 명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빌리언이라는 숫자가 되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큰 숫자입니다. 아마 그 잠정적으로 유전체를 가진 사람들이 빌리언이 된다는 건 미국에서도 빌리언 달러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빌리언 비즈니스가 뭐겠느냐, 사실은 페이스북 같은 게 지금 30억 명 이런 유저를 갖고 있고 유튜브 이런 산업인데 앞으로 사실은 유전체가 5년 이내에 10억 명이 유전체 정보를 갖는 시대가 된다고 했었을 때, 그리고 어떤 산업의 가격이 무얼스 로우를 초과하는 정도로 변했을 때는 굉장히 엄청난 사업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정밀의학 시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밀의학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의학은 정밀하지 않았다는 얘기냐. 근데 사실 기존의 의학은 정밀하다기보다는 현대의학은 좀 표준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환자를 똑같은 큰 임상 시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평균을 해서 그 어떤 진료나 그 처방 방법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환자 개인의 그 어떤 정보와 다양한 그 유전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서 환자에게 맞는 최상에 맞춘 의료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밀의학의 시대가 되는 거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차세대 의료의 혁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게놈 혁명이라는 말씀드렸는데 혁명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급격하게 변하는 겁니다. 아까 그 게놈 혁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휴먼 게놈 프로젝트에서 아마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먼 게놈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인간들의 표준 유전체를 만드는 시대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유전체 혁명 기간 동안은 굉장히 다양한 유전체 시대의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2007년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차세대 유전체 분석 장비라는 넥스트젠 시퀀싱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이 유전체를 사용하는 임상 분석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밀의학 이런 것이 되면서 개인 유전체 시대라는 것이 열립니다. 개인이란 말은 사실은 이런 유전체 분석 같은 데서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전체 분석 같은 경우는 임상적이고 전문가들 영역에서 쓰여지던 말이었지 개인들이 쓰는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좀 퍼스널 지놈에서 개인 유전체란 말이 더 활발하게 쓰여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유전체는 이용한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저희 그 미팅 포럼도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어떤 그 개발을 하는 건데 아마 4차 산업혁명 하면은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뭐 5G 요즘 뭐 빅데이터, AI 뭐 이런 것도 있고 IoT에서 사물 인터넷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Io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IoT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 IoT는 Internet of DNA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 미국 MIT에서 매년 그 해에 Breakthrough Technology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2015년도에 발표한 게 IoT라는 단어입니다. 그 A Global Network of Millions of Genomes could be Medicine's Next Great Advance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유전자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Rewriting the Life 할 정도로 뭔가 큰 변혁을 갖고 올 것이다. 자, 어느 산업이 5년 후에 10억 명을 돌파하는 산업에 그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파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IoT에서 뭐 심지어는 그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상에서 연결되고 있지만은 그에 비해서 모든 개인들의 유전자가 연결되는 IoT 시대가 열리고 있고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한 뭐 DNA 앱스토어라는 그런 개념이 그 다음 해인 2016년도에 MIT 테크놀로지에서 10대 혁신 기술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유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는 것을 아마 향후 5년 이내에 보시게 될 겁니다. 결국은 뭐 어떤 뭐 유전체 분석하는 랩뿐만이 아니라 이 지놈을 이용한 앱스토어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어떤 마켓플레이스가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놈 네트워킹이라든지 또 다양한 연구 개발까지 포함을 해서 이 지놈을 기반으로 한 어떤 정밀 휴먼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화를 조금 바꿔서 이 지놈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밀의학의 케이스를 한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고령화 시대 말씀드렸는데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무엇일까? 한국에서 여러 번 조사를 했는데 암을 제치고 사실은 치매가 가장 노년기에 두려워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암은 사실은 그 사망 원인으로서는 가장 높지만은 뭐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치매가 훨씬 더 큰 사회적인 부담, 그다음에 가족이나 개인의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또 한국도 아마 치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발표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매는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유병률이 한 대략 10% 65세 이상에서 10% 정도로 되고 있는데 굉장히 고령화가 되면서 증가할 것이고 아마 앞으로 한 10여 년 후면 15%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한 2배 이상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국에서도 치매 환자 1인당 뭐 연간 관리 비용이 2천만 원이 넘어갈 정도로 해서 큰 사회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치매입니다.
그러면은 치매 발병 요인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부터 고지혈증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심지어는 청력을 관리를 잘 못하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치아, 가정력, 나이, 성별, 유전성, 생활습관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인들을 가만히 보셔야 될 게 내가 개선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개선을 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심장질환, 고지혈증, 당뇨병 이런 거는 내가 식습관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족력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치매의 가장 큰 요인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치매의 가장 큰 요인이고 성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들이 훨씬 높고요. 유전성 요인이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개선할 수 없는 요인이 있지만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사실은 가장 우리가 개선을 하기 용이한 부분이 사실 나의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보게 되면 치매의 경우 운동, 흡연, 과음, 비만, 또 충분한 잠을 잔다든지 식단, 스트레스, 학습, 복신, 취미, 기호, 종교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치매의 어떤 생활 습관에서 오는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종합적인 최근 어떤 개선하기 어려운 유전적 요인과 비유전적 요인이 얼마가 있겠느냐 했는데 작년에 굉장히 란셋이라는 놀라운 통계 자료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많은 질병들이 유전적 요인과 어떤 비유전적 요인의 비율을 보는 데 있어서 약간 논란의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분석 방법에도 한계가 있었지만은 어디까지를 유전적인 요인으로 볼 거냐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놀랐던 게 치매 같은 경우 60% 이상이 결국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35% 정도의 비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이 부분은 개선이 가능한 요인이 있습니다. 치매는 보통 알츠하이머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럴 것이 한 70%, 60%에서 70% 정도의 치매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에 혈관성 치매나 다양한 치매들이 있지만은 특히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연관성이 가장 많은 유전자가 알려진 것이 ApoE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ApoE는 세포 내 지방과 콜레스테롤 대사에 관여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세 가지 유전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ApoE 2형, 3형, 4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3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형은 약간 보호형으로 해서 일반인들보다 위험도가 낮은 경우고 ApoE 4형이 일반인들보다 위험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근데 ApoE 2형이나 3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지방의 대사나 이런 것이 활발하면서 건강한 신경세포 뉴런을 유지할 수 있는데 ApoE 4형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신경세포들이 더 많은 손상이 된다거나 손상이 됐을 때도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치매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가 동양인들, 항상 동양인들의 통계를 낸 것입니다. 대략 유전자는 요 밑에처럼 하나만 갖고 있지 않고요. 두 개씩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두 개씩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엄마로부터 모유받았고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모유받았고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바이오마커, 지노믹 마커를 찾아내서 어떤 임상적 연구와 비교해서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겠다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전자를 분석해서 어떤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으신 분,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람, 낮은 사람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질병의 예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사실은 한 30여 년 전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다국적 노력에 의해서 시작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인간의 게놈을 처음으로 분석을 했다라는 기사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밝혀지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엄청난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만 하더라도 사실 인간의 유전자 수가 얼마인지 그 크기가 얼마인지도 자세히 알지 못했었는데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수치가 이쪽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인간 유전체가 처음 분석됐을 때가 2001년 그때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유전자 분석의 비용이 사실은 조 단위의 금액이 들어가는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이게 매년 빠른 속도로 낮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2007년을 기해서 이 가격이 거의 1년에 10분의 1 정도로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얼스로우라고 그래갖고 IT 쪽에서 어떤 산업이 발전하는 속도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무얼스로우를 부족하게 할 정도로 유전자 분석 값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혁신적인 가격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뭐 작년에는 뭐 1억 원이 들었으면 올해는 1,0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몇백만 원이 되는 그런 기술적 혁신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전체를 분석한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한 통계를 보면 대략 한 2,700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유전자를 분석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2007년도에 소위 말하는 넥스트젠 시퀀싱이라는 그 혁신적인 유전체 분석 기술이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 유전자 분석한 사람의 숫자가 더블링되는 타임이 한 7개월 정도마다 더블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무얼스로우 같은 경우가 18개월 정도에 더블링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산업도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산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으로 5년 후에 예측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세 가지 예측이 있는데요. 그래서 7개월, 지금 기존의 속도대로 7개월마다 더블링이 될 수 있겠느냐, 안 그러면은 12개월마다 더블링이 되겠느냐, 이건 조금 보수적인 생각이지만은 이쪽 분야에 가장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일루미나라는 회사가 아마 앞으로는 성장 속도가 조금 줄어서 한 12개월마다 더블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줄어서 무얼스로우와 같이 18개월마다 더블링이 된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 정도의 노란 라인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5년 후에 10억 명 정도가 유전체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갖는 시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10억 명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빌리언이라는 숫자가 되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큰 숫자입니다. 아마 그 잠정적으로 유전체를 가진 사람들이 빌리언이 된다는 건 미국에서도 빌리언 달러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빌리언 비즈니스가 뭐겠느냐, 사실은 페이스북 같은 게 지금 30억 명 이런 유저를 갖고 있고 유튜브 이런 산업인데, 앞으로 사실은 유전체가 5년 이내에 10억 명이 유전체 정보를 갖는 시대가 된다고 했었을 때, 그리고 어떤 산업의 가격이 무얼스로우를 초과하는 정도로 변했을 때는 굉장히 엄청난 사업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정밀의학 시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밀의학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의학은 정밀하지 않았다는 얘기냐? 근데 사실 기존의 의학은 정밀하다기보다는 현대의학은 좀 표준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환자를 똑같은 큰 임상 시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평균을 내서 그 어떤 진료나 그 처방 방법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환자 개인의 그 어떤 정보와 다양한 그 유전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서 환자에게 맞는 최상의 맞춤 의료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밀의학의 시대가 되는 거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차세대 의료의 혁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게놈 혁명이라는 말씀드렸는데, 혁명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급격하게 변하는 겁니다. 아까 그 게놈 혁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휴먼 게놈 프로젝트에서 아마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먼 게놈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인간들의 표준 유전체를 만드는 시대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유전체 혁명 기간 동안은 굉장히 다양한 유전체 시대의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2007년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차세대 유전체 분석 장비라는 넥스트젠 시퀀싱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이 유전체를 사용하는 임상 분석 시대가 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밀의학 이런 것이 되면서 개인 유전체 시대라는 것이 열립니다. 개인이란 말은 사실은 이런 유전체 분석 같은 데서는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전체 분석 같은 경우는 일상적이고 전문가들 영역에서 쓰여지던 유전체 개인들이 쓰는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퍼스널 지놈에서 개인 유전체란 말이 더 활발하게 쓰여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유전체는 이용한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저희 그 미팅 포럼도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어떤 그 개발을 하는 건데, 아마 4차 산업혁명 하면은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뭐 5G, 요즘은 뭐 빅데이터, AI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IoT에서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Io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IoT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 IoT는 Internet of DNA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 미국 MIT에서 매년 그 해에 Breakthrough Technology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2015년도에 발표한 게 IoT라는 단어입니다. 그 A Global Network of Millions of Genomes Could Be Medicine's Next Great Advance, 뭐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유전자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rewriting the life 할 정도로 뭔가 큰 변혁을 갖고 올 것이다. 자, 어느 산업이 5년 후에 10억 명을 돌파하는 산업에 그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파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IoT에서 뭐 심지어는 그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상에서 연결되고 있지만은 그에 비해서 모든 개인들의 유전자가 연결되는 IoT 시대가 열리고 있고,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한 뭐 DNA 앱스토어라는 그런 개념이 그 다음에 2016년도에 MIT 테크놀로지에서 10대 혁신 기술로 소개가 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유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는 것을 아마 향후 5년 이내에 보시게 될 겁니다. 결국은 뭐 어떤 그 유전체 분석하는 랩뿐만이 아니라 이 지놈을 이용한 앱스토어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어떤 마켓플레이스가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놈 네트워킹이라든지 또 다하고 그거를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잃지 않기 노력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뇌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크게 어려서부터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APOE4형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뉴런이나 신경세포의 어떤 그 피해를 보았을 때 그거를 회복하는 능력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뇌가 부상을 입는 거를 최소화해야 되고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런 생활 습관을 기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뭐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은 뭐 단순하게 헬멧을 꼭 착용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그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애가 나는 축구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겠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런 피지컬한 컨택트가 많은 운동은 좀 자제를 하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 인지력을 가장 많이 젊은 나이에 확보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단도 지중해식 식단이라든지 굉장히 그 다양한 예방적 조치 방법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비만, 그리고 청력보험, 치아관리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인분들이 대해서 청력을 빨리 잃으면 잃을수록 치매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고 그러고요. 치아 숫자와 치매 발병도와도 굉장히 상관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잘 씹고 잘 듣고 하실 수 있는 게 또 치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는 사실은 수명에 가장 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텔로미어라고 해서 그 수명과 연장이 있는 어떤 그 바이오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관리도 더 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예방적 약물이 많은 게 있습니다. 스테틴이라고 해갖고 사실은 고지혈증 약인데 이거를 꾸준히 복용하고, 그 다음에 항응고제, 요즘은 메이아스틴이라고 하는 항응고제 같은 거를 복용했을 때 치매의 위험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유전적인 그 원인은 지금의 과거로는 고치지 못합니다. 한다 하더라도 내 그 환경적인 이런 요인에 내가 좀 더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암입니다. 암 뭐 누구나 다 걱정을 하실 거고요. 여기 계신 분 누구도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암에 걸린 사람이 없어. 나는 암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돼. 라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암은 누구나 다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암의 위험도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대장암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 어머님 대장암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위암이나 뭐 유방암이라든지 위험도가 다른 것이 모든 사람들은 요즘 같은 경우 생존 시 한 35% 정도 암에 걸릴 확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유전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유전병으로 보시면 되시고 유전적인 요인, 그 다음에 뭐 식습관, 뭐 흡연,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암마다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유전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뭐 유방암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5% 정도, 어떤 경우는 더 유전적 요인이 높은 경우, 그리고 폐암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이 사실 1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흡연이라든지 그 후천적인 요인들이 많고요. 뭐 프로스테이트 캔서 같은 경우도 유전적인 요인들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암에 대해서 나의 유전적인 위험도가 어떠냐를 파악할 수 있으면 굉장히 나에 맞는 어떤 건강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유전자 같은 경우 뭐 gastric cancer의 CDH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들의 유전적 위험도가 있고 0.6%와 80%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 PTS가 타이로이드 캔서, 브레스트 캔서의 브라카암 같은 경우는 뭐 안젤리나 졸리 스토리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들에 의해서 나의 암의 위험도를 10배 이상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안젤리나 졸리의 스토리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3년도에 안젤리나 졸리가 뉴욕타임스의 My Medical Choice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유방암 그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고 선제적 그 유방 절제술과 그 자궁 그 절제를 하게 됐는데 대한 스토리를 올리게 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암이 걸리기 전에 먼저 수술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안젤리나 졸리가 사실은 굉장히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알리게 되었던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사실은 유방암과 가장 그 관계가 있는 걸로 알려진 BRCA1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BRCA1의 무게는 87% 정도의 위험도를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유방암만 하더라도 브라카 이외에 뭐 P10, 뭐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들이 유방암의 원인을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브라카1이었고 브라카1의 유전자를 갖고 그 변이를 갖고 있게 되면은 말씀드린 경우처럼 87% 그다음에 그 오버레이 캔서 같은 경우는 60% 이상의 위험도를 갖게 됩니다.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방암이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남자도 사실 유방암이 걸립니다. 근데 뭐 당연히 40대 이후에 굉장히 정기적인 검진과 유방 조영 수술하고 뭐 경제 운동을 한다는 일반적인 예방 조치가 있지만 내가 특히 BRCA1이라는 유전자의 변이를 갖고 있다. 내가 안젤리나 졸리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그 유전자의 기능이 뭔가. BRCA라는 유전자는 유전자가 어떤 방사선이나 이런 자외선의 그 피해를 받았을 때 그걸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방사선이나 자외선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어린애들 보면은 뭐 엑스레이도 많이 찍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엑스레이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리고 요즘 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항공 여행을 하게 되면은 뭐 이온화 방사선이 높아가지고 뭐 암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에게 같은 위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브라카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방사선이 이런 거에 좀 범민감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위험도가 더 높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자녀들이 특히 뭐 여아가 나는 커서 뭐 스튜어디스가 될래요. 근데 만약에 브라카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아마 그거는 좋은 직업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항공 여행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에서는 그 방사선의 노출의 위험이 많아지고 그런 경우 더 어떤 직장이나 어떤 자기의 미래까지도 좀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유방 조영 수술이라는 마모그램이라는 걸 봤습니다. 근데 마모그램도 사실 다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에 의한 검사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거야말로 물란데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기름을 뿌리는 경우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브라카에 그 뮤테이션이 있다 그러면은 유방 그 엑스레이 같은 그런 그 유방 조영술은 MRI나 초음파 쪽으로 검진을 하게 유도를 하고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브라카 그게 있다 그러면은 엑스레이 찍을 때도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엑스레이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비만이나 어떤 그 호르몬제들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뭐 녹차와 커피 뭐 이런 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뭐 음주는 당연히 그 자제를 해야 되고 뭐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 굉장히 자기에게 맞는 그런 비타민을 드시는 게 그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약물로 타모ksi펜을 5년 이상 복용했을 경우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던 사람들의 그 확률이 50% 이상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타모ksi펜은 그 걸린 이후에 예후용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예방용으로 그 약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안젤리나 조리 같은 이제 수술까지도 가능한 경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회사에서 뭐 어떤 그 암 리스크에 대한 그런 예로 보여드리는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암에서 어떤 일반적인 위험과 내가 어떤 특별하게 높은 암의 위험도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실은 선천적인 위험도 이외에도 암은 사실은 선천적인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인 그런 유전자 변이가 합쳐져서 발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퀴드 바이옵시에서 생검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그리고 또 암이 어떤 그 수술을 했던 사람들이 그 재발에 대한 모니터링을 유전자 검사를 해서 하는 그런 연구와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긴 시간 관심을 갖고 많이 들어주셨는데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건강과 장수는 건강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는 치료보다는 예방에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것만이 사실 저희 수명을 연장하는 시대에 행복한 장수를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예시를 통한 맞춤 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전자는 내가 어떤 질병에 강하고 취약한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전자는 아직 현재 기술로는 나의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뭐 물론 유전자 조합 뭐 기술이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편집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유전자를 알므로써 적어도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지는 알려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나의 미래를 개선할 수 없는 예측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내가 뭐 내일 죽는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건 차라리 모르니만 못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내가 어떤 질병의 위험이 높다 하더라도 그거를 개선할 여지가 없는 경우는 그거를 굳이 알 필요도 없겠지만은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걸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한국말에 보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나와의 질병과 어떤 나의 위험도를 함께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또 행복한 노후 시대를 만들 수 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갖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뭐 이런 내용을 지금 한 2가지 정도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작년에 그 이런 책을 쓰게 있습니다. 개농혁명이라는 책을 썼고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개농혁명 시대에 대해서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이런 좀 정밀의학에 대해서 말씀드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가시고 아마 한 번씩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